안녕하십니까. 직업정보를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마지막에 시행되었던 네 번째 시험에서 직업정보의 기출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차기 시험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41번부터 60번까지니까 41번 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등장한 그 배경에는 사실은 그 영세 자영업자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린다라는 이런 그 의도에서 나온 정책적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또 취업 시장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영세 근로자들의 고통을 덜어준 것은 대단히 따뜻한 흐뭇한 일이었으나, 또 그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따뜻하기만 한 건 아니고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고통이 가중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그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의 소위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해서 만든 정부의 정책적 접근을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그래서 물론 자영업자의 운영 체계가 안정적이어야 소위 여기 나오는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시병행이지만 사실은 최저임금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영업자의 경영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접근이었다. 자, 첫 번째 기본적인 하나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직자와 퇴직자로 구분된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많은 분들이 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이전에 1개월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이 반대 해석을 해본다면,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해당되는 지분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 물론 모든 노동자는 아니죠. 일용 근로자라든지 또는 계절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계절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예외적인 것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반드시 적어도 재직 중인 적어도 신청 이전 1개월의 그 재직이라는 조건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 해서 소위 재직자와 퇴사자로 구분한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되고, 자, 빠져 있군요. 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되고, 법률상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꼭 가입을 해야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입 대상은 원칙적으로 가입을 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러면 지급 방식은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 대납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자, 여기는 또 이게 1번과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문제를 같이 배태하고 있는데, 지급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지급으로, 그래서 월 보수액을 가지고 있는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해서 직접 지급도 하지만, 소위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루 사회보험이라는 이런 형식을 가지고 사회보험의 방식으로 사회보험 방식의 대납 방식으로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직접 지원이 당연히 원칙이겠지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만은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만은 사회보험의 대납, 저희 두루누루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루누루 여기 사회보험 대납 방식은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그 영세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월 근로자들의 원 평균 보수가 당시에 22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지원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사회보험 대납 방식으로도 같이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문제라기보다는 소개하기 위한 이런 어떤 의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은 쭉 나와 있죠. 본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42번에 보시면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분류체계 및 분류번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이건 굳이 제가 강조를 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것처럼 기본 최소한 4문제씩 출제되고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보시게 되면은
직업 분류는 세 분류를 기준으로 상위에는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분류는 세세 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 표준 직업 분류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보면 여기에도 함정, 첫 번째도 아주 함정이 있지요. 그래서 직업 분류는 세 분류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 분류는 세 분류를 중심으로 해서 당연히 5단계로 되기 때문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지만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는 세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분류해 볼 수가 있다. 대분류는 10개, 중분류는 52개, 소분류는 100, 여기 숫자, 여기까지 암기하라고 해놨겠습니다. 어떤 자, 여기는 2번은 놔두고 가겠습니다. 분류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와 알파벳 A로 표시하며, 대분류 2자리, 중분류 3자리, 소분류 4자리, 세분류 5자리, 세세, 틀린 거지요. 우리가 대분류와 같은 경우에서는 대분류는 A로 표시했지만 소위 중분류가 2자리 그리고 소분류에서 세세분류는 5자리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아마 맞게 하려고 한 거겠지만 함정은 1번에 봐놓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분류에 포함된 끝 항목의 숫자 9는 기타의 개념으로 기타 뭐를 표시하며 위에 분류된 나머지 항목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는 의도적으로 착한 문제이면서도 함정은 있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 분류가 기준이 될 수가 있는가라고 할 적에 그냥 사전식 접근을 할 때 세 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세 분류로 위로는 세 분류 위로는 당연히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가 있고 그 아래로는 세세 분류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답은 당연히 3번이 되겠습니다. 43번에 보시면 이제는 표준 산업 분류가 나와 있군요. 표준 산업 분류에서 통계 단위의 산업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표준 산업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생산 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 판매 또는 제공하는 재화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주된 산업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가 가장 큰 활동을 말합니다. 어떤 주된 산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된다.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 시점에서 경영하는 사업의 활동. 자, 이건 언제나 중요한 겁니다. 계절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산업을 분류할 것이냐 할 때 조사 시점이 아니라 조사 기간 중 사업의 활동이 아니라 여기는 경영하는 사업의 조사 시점이 아니라 조사 기간 중 사업하는 소위 수입. 그래서 우리가 이 설명을 한다면 수익보다는 그 시점에 있어서 수입, 다시 말하는 산출액이 가장 큰 활동으로 산업을 분류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특히 계절에 관련된 산업 분류에 대한 문제는 아주 잘 나오는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명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 계절마다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는 그 산업을 어떻게 분류하면 조사 기간 중에 산출액이 가장 큰 활동으로 산업을 분류한다. 시점이 아니라 기간 중이라는 거, 어떤 주된 활동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산출액으로 분류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휴업 중 또는 자산을 청산 중인 사업체의 산업은 영업 중 또는 청산을 시작하기 이전 산업활동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는 좋고, 네 번째 보시면 단일 사업체의 보조 단위는 그 사업체의 일개 부서로 포함하며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중앙 보조 단위는 별도의 사업체를 처리한다. 특히 네 번째도 아주 잘 다뤄지는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단일 사업체의 보조 단위는 일개 부서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물론 대기업의 중앙 보조 단위는 중앙 보조란 말이 들어있지만 하나의 소위 사업체로 처리한다는 것도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계절을 가지고 출제를 했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4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직업 상담 시 제공하는 직업정보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직업정보에 대한 문제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적 대환들을 명료하게 한다. 내담자의 흥미, 적성, 가치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내담자의 흥미를 파악하고 적성을 파악하고 가치 등을 파악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심리검사에 대한 내용이죠. 직업정보에 대한 내용이 아니겠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내담자에게 다양한 직업들을 간접적으로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내담자가 자신의 선택이
현실에 비추어 부적당한 선택이었는지를 점검하고 재조정해 볼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그래서 직업정보의 기능의 개념으로도 이게 설명을 했습니다. 보통 직업정보의 정보 그러면 정보적 기능도 있지만 여기 나오던 재조정의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도록 하는 동기화 기능도 있고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특히 다 그럴싸하지만 지금 문제는 바로 직업정보의 기능을 물어본 겁니다. 직업정보. 근데 직업정보의 정보는 보통 2차 실기에서도 곧잘 나옵니다만 브레이필드가 제시한 그런 직업정보의 기능을 곧잘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만 바로 그걸 가지고 출제했는데 여기는 바로 심리검사에 대한 이런 설명이 되겠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45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구직자의 근무지역 희망순위 정보를 수집했다면 어떤 측정의 수준에 해당되는가? 자, 여기 보면 측정이라는 문제가 나와 있죠. 측정은 검사 결과를 또는 조사 결과를 수치화 또는 수량화한 것을 측정이라고 합니다. 측정에는 목적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를 가지고 명목 측정과 서열 측정과 동간 측정, 비율 측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 보면 명목 측정 먼저 쓰고 그다음에 서열 측정, 또 동간 또는 같을 등자니까 동간 또는 등간 측정, 또 그런가 하면 비율 측정으로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명목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명명 측정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주된 기능을 분류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기능을 분류해 두면서 여기에서 사용하는 수치, 여기에서 만들어진 수치를 보통 우리는 명목척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명목척도. 그에 비해서 서열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의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면 이 서열 측정은 바로 비교. 이것은 분류뿐만 아니라 비교를 위한 서열화에도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분류와 서열, 분류뿐만 아니라 서열, 비교에 목적을 두는 것이 서열 측정인데 거기서 사용하는 척도를 우리는 서열 척도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간 또는 등간 측정이라는 것은 목적을 어디다 두냐면 앞에 있었던 명목 측정의 목적과 서열 측정의 목적인 것처럼 분류뿐만 아니라 서열뿐만 아니라 문제는 척도의 간격이 똑같았기 때문에 같은 간격 동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여기는 더하기 빼기라고 하는 가감의 기능을 수행하는 더하기 빼기 얼만큼 더 크냐 정확하게 얼만큼 더 작느냐 이걸 알아내는데 목적을 같이 하고 있다는데 여기를 우리가 동간척도라고 이 도구를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비율 측정이라고 하는 목적이 명목척도의 분류의 목적, 그리고 서열 측정의 서열 비교의 목적, 그리고 동간척도의 더하기 빼기의 목적,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의 목적까지도 수행하는 측정을 바로 비율 측정이라는 이때 사용하는 척도를 우리는 비율 척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좀 지워졌습니다. 문제를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구직자의 근무지역 희망순위 정보를 수집했다면 어떤 측정의 수준인가? 여기 나오는 희망순위 정보입니다. 희망순위 정보를 수집했다. 순위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야말로 앞, 뒤에 문제를 찾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서열 측정이었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치를 우리는 서열 척도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명목 측정, 답은 당연히 서열 측정 2번이 되겠습니다.